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진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우리 포용성장분과에서는 하반기의 주제를 법천사지와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과 관련된 포용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우리 분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법천사지와 관련된 역사, 문화와 관련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주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폐사지가 3개가 있습니다. 자, 태조, 고려 태조의 를 대표하는 진공대사가 있었는데, 진공대사는 우리 흥법사지, 그 전에는 흥법원지라고 흥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선을 많이 교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거돈사지가 있는데, 거돈사지에서는 광종 때에 원공국사가 법안정과 천태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교화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곳 법천사지는 고려 문종 때를 대표하는 지광국사가 머물면서 우리 지역을 백성들을 많이 포용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법천사지는 지역구로 보면은 우리 흥원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흥원창이라는 거 조금 있다가 우리 발제를 맡으신 김주원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흥원창은 사실 영향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물자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산을 책임졌던 곳은 바로 흥원창이 아닌가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김주영 박사님한테 듣도록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한강의 폐사지 중에서 3개가 원주에 있었는데, 법천사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천사지는 명봉산이라고 합니다. 이 명봉산 자락에 잡고 있는 사찰인데요. 고려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사서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725년 성동왕 25년에 창건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 전라도 무안에 똑같은 법천사라고 있어요. 그 역시 725년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현재 정식으로 조계종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차용한 듯합니다. 이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잘 아시다 밖에는 그 잠자리가 이제 많이 날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둘러 흐르는 우리 복림산에 발원된 법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이걸 좀 넓게 보면은 여기에서 한 1.4km 지점에 우리 개치나루가 있습니다. 또 한 직선거리로는 한 2.5km 좀 돌아서 한 4km 지점에 흥원창이 있게 되고요. 좀 더 넓게 또 보면은 여기서 30km 지점으로 원주가 있습니다. 또 한 40km 지점은 충주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물산과 또 인구가 많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법천사지는 창건식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폐사 시기도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폐사 시기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쭉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허균의 유원주 법천사기라는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책들도 나와 있는 건 있어요. 거기에 허균이 이곳에 왔는데 왜 왔을까 봤더니 허균의 부모, 그 부모는 2분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청주 한씨,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생모는 강릉 김씨예요. 그 분의 묘소가 사서에는 노승리라고 나옵니다. 그 노승리는 바로 인근의 노림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노림에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스승 이달이 있습니다. 또 이달에 관련돼 갖고는 또 우리 또 김규정 또 위원님께서 이따 또 말씀을 주시겠는데, 그 스승이 있던 관계로 허균이 이곳을 많이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찾은 시점은 언제냐? 160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지은 글 중에 유원주 법천사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지난날에 이곳에 머물렀던 지관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호기심이 발동돼서 법천사지 한번 가보자 그랬다. 왔더니 탑비는 쓰러지고 주출돌도 막 여기저기 뒹구는데 토끼와 사슴이 다는 길이 있더라. 이거 언제 때 이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지관 스님이 얘기가 지난 난리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난리라고 하면은 아마
임진왜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숭유억불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유방선이라는 학자가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방선은 그 전에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도 연자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영천에 그 유배를 갔다가 왔습니다. 온 다음에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에서 법천촌사라는 또 조금 집을 짓고 여기서 머물다 보니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한명회라든가 서거정이라든가 또 뭐 권람이라든가 또 강효문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분의 배움을 많이 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거정이 여기서 머물렀던 그 기억을 더듬어가고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중의 애절터 너무나 깨끗한데 활량한 비석에는 웬일을 찾고 묵은 탑비한 이름 적은 것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올라가실 그 지광사 탑,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원주의 유적정시관에서 완전체로 이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탑, 지광사 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곳에서는 유학자들이 머물면서 또 자기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시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주정치인데 이쪽으로 이제 세거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정시한이라는 분이 32살 때 이곳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또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광암사라는 정말 사당을 짓고, 이 사당이 승격이 되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물론 사약서원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 그거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그 건물이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그 또 다른 또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 쭉 건물이 들어온 그 건물은 일제 감정기인 해방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후손들이 나주정씨 또 우암 정시안을 기리기 위한 사당을 지었는데 이름은 제가 이거 사당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담 서원이 맞습니다. 우담 서원을 여기에서 한 1점 몇 킬로 지점에 작년에 한옥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광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이 지광국사는 984년도에 원주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원주의 호족 원유라고 합니다. 또 어머니는 또 인주이씨 가문의 어머니를 두었어요. 자, 요즘 시대로 보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사실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원체 똑똑했대요.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큰 강물이 철철 넘치면서 우물이 넘치는 그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년의 이름을 수몽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원체 똑똑하다 보니까 동네의 노인이 얘는 이 다음에 절로 들어가면 큰 스님이 될 것이라는 의언을 또 줬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이제 그거를 잠시 접어두고 인주 이씨의 가문인 이수겸한테 맡겼는데 원체가 똑똑하다 보니까 이수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얘를 더 이상 가르칠 그릇이 못 된다. 그 바람에 다시 이쪽에 법천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관웅 스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관웅 스님이 개경으로 또 옮겨가요. 그 개경으로 옮겨가가지고 나중에는 중강 스님이라는 그분한테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6세 때에 부족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21살 때에는 과거에도 이제 승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승과에 합격이 되면서 대선에 합격이 돼요. 그러면서 쭉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21살 때요. 대선에 합격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 다시 법천사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 생각했더니, 그때는 아마 그 고려 거란족이 이제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관계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다 또 나중에는 강릉, 수다사까지 또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대경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런 이제 그 주지를 맡으면서 총 5분의 임금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문종 때의 왕사 1056년은 왕사가 되고 그 이듬해 58년도에는 국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문종하고 같이 어가를 타고 다니면서 또 지광국사의 그 유식학과 법화경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또 수레 얘기가 왜 나올까 또 나름대로 또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수레라는 거는 불상이 나오기 전에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상 국가를 책임지는 속세의 전륜성왕, 이분은 그 정치를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정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굴린다는 상징성을 의미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설법을 할 때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설법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광국사는 부처가 되는 거고 그 당시 문종은 전륜성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광국사와 관련된 탑비를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국사는 1067년에 이곳으로 이제 하산을 한 겁니다. 지금 요즘 말로는 은퇴죠. 근데 문종한테 그때 한 7개월 전에 청을 넣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종이 계속 말렸어요. 7개월까지 다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정부에 가서는 그래 하산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윤호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그 포영 성장과 어떤 영광이 있었느냐 그것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많이 고려 왕실 쪽에서 많이 이름을 날렸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그 조그맣던 그 사찰이 크게 중창도 되고 여기에는 또 얼마나 컸는지 이 앞에는 장뜰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랑이라고 있어요. 또 저쪽에는 장뜰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랑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에 가면은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갖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곳.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 오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다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던 곳. 그 도시랭입니다. 자, 장뜰이라고 동네가 이름이 있습니다. 장뜰은 이 사찰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장을 납품하던 곳. 그 면적이 궁금하겠죠. 면적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신라의 황룡사, 백제의 미륵사, 거기에 버응하는 사찰로서 면적은 기존에는 45,000평, 5만 평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더 늘어납니다. 왜? 2001년도서도 계속 발굴 조사를 하는데 이 발굴이 계속 확장이 돼요. 오늘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게 17만 9천 제곱미터, 약 한 5만 4천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 19개 넓이로 있습니다. 자, 저희 그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사에 지광국사에도 많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큰 업적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불교계를 대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제 때 말씀드렸지만 이 현화사라는 거는 왕실의 원찰입니다. 그 원찰을 개부수할 때 우리 지광국사가 거기 총 책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신임이 충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거기에 말년에는 주지로 계셨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또 하산할 때도 이렇게 원주의 큰 법천사지, 이 법천사지 사실 법상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생각을 했는데 법상종을 여기는 추구했던 곳이에요. 이 법상종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의식과 장엄을 추구하는 그 종파인데 주로 왕실과 귀족이 믿던 종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세를 얘기하는 미륵과 아미타불, 내세를 얘기하는 아미타와 현세를 얘기하는
그 미래를 얘기하는 미륵돌을 주존으로 모셨던 곳이죠. 하다 보니까 원주에 조그만 동네지만 여기서도 북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원주의 위상을 많이 좀 드넓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있으면? 괜찮아요. 네. 없으시면 제가 네네. 법천사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폐사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 불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포용성을 가진 그런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관련된 인물들이 혹시 있는지 아까 우담선이 잠깐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런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사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유방선이가 있었고, 유방선 학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환도 있었고, 또 불온 지역으로 보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허균도, 물론 허균은 법천사제 끝난 이후의 얘기지만, 사실 그 영역으로 이분이 여기까지 폐사 관계를 알아보게 호기심으로 들렸던 건 아닙니까? 그 바람에 유원주 법천사지도 남겼고 또 그 바람에 여기 폐사가 된 게 임진왜란 이후에 폐사가 됐구나 또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바로 옆에 성공리에 이달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달 있고 또 여기에 큰 사찰이 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흥원창이라는 그 창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을 거고요.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외에는 그 한계약이라든가 이건 나중 문제지만 뭐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뭐 여러 번이 또 있을 거로 생각이 합니다. 네. 뭐 다른 것도 혹시. 네. 예산. 박사님이 또 예산 여쭤보면. 질문 아닌데. 네. 박사님 물으면 제가 또 어떻게? 예. 아니 고려 이제 개창 때서부터 왕사 국사가 네네.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날 때까지도 또 이제 법천사의 그 태빈 스님이 계셨고 네. 그런데 네. 즉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제 조선조 시작되면서 이제 억불 정책이 시작이 됐고 네. 조선조서부터 이제 임진왜란까지 이게 법천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게 활성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장소가 굉장히 법천사 부지가 넓었었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전에 한번 야사로 들은 거는 그냥 여기에 불원에 당시 한참 성행할 때 그러니까 휘린 선생님 그 스님이 계시고 할 때 또는 아니면 고려 초기는 모르지만 한 4만 5천 명 정도 여기에 인구가 있었다. 뭐 전체 이제 스님 포함해서 거주민 또 왕래하는 인구까지 합치면 그 정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혹시 준비하시면서 또 글쎄 제가 뭐 사실 한게 있는지. 법천사지의 그 흥한 시기는 사실 제가 조금 찾아본 바로도 사실 지광국사 때입니다. 이때의 법상정을 신라 왕실에서는 상당히 추종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사상과 생각과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석조 미술품 같은 게 장원과 예술품이 완전 축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법천사와 임진왜란 그 전까지 얘기는 사실은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저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적기가 없습니다. 사적기가 없다 보니까 나온 유물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고고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 중기 이후로는 그 뚜렷한 발굴조사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원주시 문화행정부서의 지광국사탑 복원 및 환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현장에서 그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이 그 지광국사 탑비가 지금 환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이제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공직자로서 느꼈던 걸 보면 전국에 자치단체가 250개 있지만 자치단체 장님들이 그렇게 이런 고찰이나 문화재에 관심 있는 그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나 관광에는 많은데 문화재 이런 고찰에 관심이 없으니까 좀
좀 많이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표에만 연결됐다면 아마 많이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느꼈던 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걸 오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 내용하고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어제 밤에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좀 자료를 찾는했습니다. 아마 1911년도에 일본의 그 몰이라는 이 골동품 업자가 이거를 갖다가 일본에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부에 있는 사람이 테라우치라는 총독부가 한국을 담당하는 총독부가 있었대요. 근데 왜 내가 여기 총독을 담당하는데 몰이라는 업자가 그걸 왜 가져왔느냐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얼마 만에 다시 이거를 가져온 것이 어디냐면은 경복궁이랍니다. 경복궁에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6.25가 나니까 많이 훼손되고 허물어진 후에 2005년도에 중앙에서 이런 걸 제가 공부하는 거는 문화재청에 가서 싸우려니까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때 공부를 했는데 2005년도에 전국에 있는 석탑, 이 탑의 모든 것을 그 용산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으로 다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다 모았는데 우리 지광국사를 가봤더니 6.25 때 너무 이게 파손돼가지고 잘못 손을 댔다가 이거 손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다른 석탑은 갔는데 우리 지광국사 석탑은 거기다가 존재를 했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아마 이제 6.25 때 파손됐으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2005년도쯤에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2014년에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를 복원하는 기관은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문화재연구소에서 이거를 복원합니다. 그게 복원을 2014년도에 복원을 하는데 2019년까지 이제 복원을 했어요. 5년 동안 복원 거의 끝나가니까 슬슬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니네 복원 다 했으니 그전에는 허물어질까봐 니네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으로 못 왔는데 다른 것도 다 왔으니 이제 문화재청 니네가 다 복원을 했으니 해가니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다시 국립박물관 다른 정부의 문화재랑 같이 모아놓자. 이런 게 걔네 논리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싸우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1화는 용산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으로 가자. 다른 것처럼 똑같이. 2화는 아니다. 법천사지로 있던 대로 1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뺏긴 후에 100년을 돌아와야 된대. 이런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부시장 와가지고 문화재청은 저기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도 그때만 들었습니다. 위에서 이제 심사위원들 하려고.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문화재위원님들이 합니다. 그게 문화재위원들도 제가 많이 그 집 위원님들 아파트 앞에 가서 지키다가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저희가 논리를 대까지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8년부터 지방 분권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행정 정치만 분권이 아니라 이제 문화재도 분권을 해야 된다. 있던 대로 돌려달라. 이런 논리를 저희가 폈고, 두 번째는 탑이 있고 비석이 있고 무덤이 있는 대로 한 군데 와야 이게 세트화돼야 가시화되지 따로따로 했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정부나 문화재청이나 청와대 이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를 반대한 이유는 이거 하나 원주로 돌려주면 다른 문화재도 다 돌려달라고, 너도 나도 공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전국에 많은 거를 다 돌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마을에 25가구가 살았습니다. 2005년부터 95년인가
95년부터 10년간 25가구를 밖으로 내보내고 보상하는데 딱 80억이 들었습니다. 80억이 보상하고 내보내는데 80억이 드는데 그 돈은 국가에서 70%, 도에서 15%, 시에서 15%.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이거 하려고 다 내쫓았다. 이거 만약에 복원 안 하면 25가구가 다시 쳐들어온다. 다시 살겠고 가지고 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저희한테 오게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옛날 절처럼 똑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지광국사를 복원을 우리가 경복궁처럼 불국사처럼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흥원창과 송곡리의 포용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주원 박사님, 그냥 이렇게 무료로 아마 강의해 보시기는 처음이시지 않으실까. 정말 큰 교수님이 이렇게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무료 강의 많이 했습니다. 한 10여 년간 농촌마을 다니면서. 그래서 송곡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원봉사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재작년에 와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송곡리 주변을 1, 2, 3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여기에 그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포용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천주교까지 연결된다라면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을 정리했던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게 또 민회에서 이게 포용 성장 이걸 해야 돼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가명에서 그 관찰사, 역대 관찰사들에 대한 포용성, 그러니까 관찰사 중에 굉장히 잘했던 분들, 못했던 분들 그런 걸 가지고 그 저자인 박문성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했었고, 후반기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포용 성장성은 그래도 뭐니 해도 남한강, 법천사, 이 송곡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강 하면 좀 물이지 않습니까? 물. 그래서 물이 저는 제일 포용성이 강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저 지천 그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저기 심층수를 준비했는데, 저기 심층수가 이제 거기서 산속에서부터 나온 물이 바다에 가갖고 그 밑에 가라앉은 거잖아요. 몸에 제일 좋은 건 한 번도 안 드시나요? 몰라서 못 마셨어요. 저희도 좀 주세요. 저희도 좀 주세요. 제가 기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역사 문화학 이런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요번 준비한 거는 저희가 학술 행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포용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포용성이 원주의 정신이니까, 정체성이고 정신이니까, 그것이 원주의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 포용성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오늘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관선 그때 과장님 그때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그때 계장일 때 제가 이제 연구원에 97년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원주의 역사 문화 정체성 또는 역사 그런 것들은 뭔가 좀 바로 세워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국토 계획 안에 그런 문화권에 대한 게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 계획 안에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공경 이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그때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토 계획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었고, 그렇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계획들이 지금의 착착 잘 적용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계획이 결국은 관광 계획으로까지 연결이 됐고, 원주시 발전 계획에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거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부건경이라는 거였습니다. 부건경이 위치가 어딜까?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부공경은 그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금도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추정컨대는 이제 학성동 고분군이나 그 혁신도시 반곡동 그쪽에 그 고분군 그쪽에서 나온 유물들이 8세기경인데 그게 부공경하고 좀 관련이 깊을 거다. 요 정도가 이제 조금 추론이 되고 있는 정도고 여기 이렇게 중요한 역사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 그런 거 한번 했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법천사를 한번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복원하는 거는 뭐 아예 국가에서 그냥 문화청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 충청도 사람들은 그거를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힘을 모은다라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충청남도에서는 그거를 아예 충남연구소에서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갖고 계속 그것을 주장해 왔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국토계획 안에 그게 들어가서 그런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주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도 안 된 셈이고요. 그래서 이 남한강과 법천사 흥원창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역사적 어떤 위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그 보건문화권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흥원창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 흥원창하고 이제 이 법천사가 또 이 폐3사가 거돈사 흥법사 포함해서 이게 아까 이제 고려시대 창건서부터 거의 문종 고려 말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이쪽 그 폐사지들의 그 주요 인물 왕사 국사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흥원창에 대한 것도 고려 초부터 광종 그때 초기부터 여기가 그 조창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고 그런 기록이 거기 이제 발표 자료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원창은 그 뒤에도 조선조까지도 이제 큰 역할을 조창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럼 왜 여기가 그런 역할을 했었을까? 그거는 이제 저는 신라하고 남한여초 그 시대에 신라하고 이 한강, 남한강과의 관계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원주가 갖고 있었던 위상은 그 부공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뒤에 고려시대에 이렇게 불교의 삼폐사지가 있고 또 이 지역이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경주 빼놓고는 가장 불교 유적지가 많았던 곳이 원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의 위상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뭐 경주가 그 통일신라의 수도였었고 거기 신라 시대에는 완전히 그 경주를 중심으로만 발전했거든요. 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가 이 폐사지 지금 다 이제 전쟁이 나갔고 전쟁만 났다라면 이쪽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렇게 불교 역사 문화 자원이 많았다는 것은 원주가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분명히 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했었던 자료 중에 이제 학자들이 와서 불교 학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육을 이제 수립해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원주의 이 법천사의 그 불교 문양 그게 조금 독창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신라 거하고도 좀 달랐었던 건데 여기에 문양이 개경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 개경에 있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있는 그 절에 여기 있는 문양이 글로 가서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남한강이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회랑 역할을 했다, 통로 역할을 했다.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고속도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이 한강이. 그리고 이제 저쪽 그 통일신라 그쪽에서 이제 낙동강으로 해갖고 뭐 쇠곡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 중령 계림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문경세제죠. 그걸 넘어서 이제 이 남한강, 충주, 조창 거기에서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지역이지만 원주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지역이다. 그리고 흥원창은 앞에 발표에서 나왔었지만 그런 경제, 내륙 그 산업, 유통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그 거점이었었고, 그 경제적인 어떤 흥행이 어떻게 보면 법천사의 정신, 철학 또는 문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아까 뭐 4만 명이다 5만 명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기록이 없어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천사 또는 이 흥원창이 갖고 있는 분명한 위상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제 자료들을 찾아봐도 흥원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법천사가 고려 개창 또는 고려 불교 문화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북원경 또는 법천사 그렇게 인구가 많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원주에 대한 위상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것들을 또 그 뒤에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그게 뭐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한 130여 년 전 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 비숍이라는 이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 우울증을 앓고 그랬었던 분인데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선조 때 뭐 그 정도 기록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좀 영조 때의 기록을 보면 인구가 시내 인구보다는 여기가 좀 많았더라고요. 시내가 한 4천 몇 명 정도 되고 이쪽하고 여주가 그때는 뭐 원주 강천면이 원주 소속이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인구가 한 30% 정도 많은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정 시대를 거치면서 인구를 보면 이쪽은 뭐 당연히 이제 인구가 굉장히 적었을 거고요. 그 실제 인구가 한 7만 정도 됐었는데 뭐 홍천보다 인구가 적었고 이제 강릉 원주보다 적었고 40년대에 와서는 삼척보다 인구가 원주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원주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는 철도가 놓여지고 이제 신장로가 놓여지고 그러면서 내륙 교통의 그 중심 역할을 했었던 이 남한강이 이제 내륙 교통으로 바뀌면서 원주가 철도와 신장로가 나면서 이제 원주가 인구가 늘고 지금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 철도 계획은 이쪽 중앙선이 이쪽이 아니었고 상주 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의 양반들이 일본 사람들 일제 항거하면서 그쪽 철도를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 중앙선 철도가 원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낮으면서 원주가 내륙 그런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주는 이제 철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이제 개통되려고 하고 있죠. 됐나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래도 철도가 중앙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원주가 발전하는 거는 그래도 그게 큰 강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원주 발전은 제가 인구가 늘어나는 걸 쭉 봤는데 실제로 그 광역교통 체계가 하나씩 이렇게 개통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읍으로 발전한 거는 철도 원주 중앙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제 읍으로 발전했고 그 뒤에 이제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놔지면서 원주가 발전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포용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부건경이나 뭐 이 법천사 이런 것들이 발전했던 것도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남한강이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고, 또 근대에 와서도 이렇게 강원도에서 최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광역교통 체계가 발전하면서 고속도로 또는 남한강과 같은 역할의 그 포용성, 그것이 큰 역할을 했었다. 이것이 이제 원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지고 포용성을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조금 적합하지는 않지만, 포용성은 결국은 포용의 반대는 뭔지 아시나요? 배척. 포용의 반대. 텃세. 착취죠, 착취. 닭과 을의 관계.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산업경제 이렇게 발전했지만, 이 포용성이 강한 조직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 그 초인류 장수 기업들, 그쪽도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계속 그 안에 조직들이 포용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결국 그 회사가 포용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로 되게 되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주의 정신은 그 포용성에 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자리 중에 법천사와 관련한 그 풍수적 어떤 해석, 그게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설악산의 그쪽이 뭐 봉황으로 하면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신륵사 쪽이 이제 봉황의 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을 품는 형상이라고 하고, 알을 품으면서 그 봉명산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지형상으로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원주의 지형지세가 뭐 배꼽에 해당된다, 한반도로 보면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원주가 갖고 있는 지형지세 이런 거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주의 우리가 생명사상이나 또는 한살림 이런 어떤 원주의 시대 정신도 크게는 포용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법천사가 가지고 있는, 또 흥원창 이 남한강이 갖고 있는 포용성을 저는 역사적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인용했지만 그냥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원주가 발전하는 것도 결국 그 포용성, 이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만 인구가 더 늘어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또 더 노력하고 또 그걸 발굴하고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원주가 그래도 최근에 핫 이슈로 말도 안 되는 것이 발표가 돼서 조금 이번 지방자치제 속에서 혼란을 좀 주고 있지만,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선거 이슈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천의 SK 그 반도체 공장의 물은 지금 충주댐에서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포용성을 더 갖고 간다고 하면 그 충주댐에 물을 받아서 이 물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그 포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달 시에 대해서 낭독을 해주시고 해설을 해주실 우리 김규종 의장님, 예, 준비 다 되셨나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며칠 전에 포용자분과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달 시에서 저보고 좀 해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10분 정도 해달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뭐 거의 다 알지만 그래도 저 순서를 까먹을까봐 이게 적어왔습니다. 이달을 흔히 3당 시인이라고 부르죠. 네, 최경창, 백광훈, 이달. 이 중에서 제일 후배지만은 가장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왜 3당 당시는 뭐냐? 이 시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당나라죠. 그래서 한시를 다른 말로 보통 당시라 그러죠. 그 정도로 모든 중국 역사상 시의 약 80%는 당나라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4대 천왕이 있으니 시성 두부. 시의 성인이죠. 아주. 시선 200, 시의 신선 200. 그리고 왕유. 왕유는 시의 부처에서 시불이라고도 부르고 이분이 당시의 특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특징 그림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 시중유화. 시 속에 그림이 있다. 또 하나는 시중유성. 시 속에 소리가 있다. 음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와 소리가 있는, 노래와 소리가 있는, 그림과 소리가 있는 이 왕유의 특징을 이달이 가장 잘 이어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특징은 감락불가라. 술을 즐기느라고 다른 거 할 겨를이 없다. 이런 평을 듣는 백거이. 호는 락천. 아주 즐겼죠. 이렇게 4대 천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당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역시 왕유. 그리고 왕유의 특징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 3당 시 중에서도 이달. 그러면은 이 당시 이달이 생활할 요 조선 중기에는 송풍이 유행했습니다. 송나라풍이. 이걸 송시풍이라 그러죠. 송나라는 성리학이 일어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들도 다 송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 사변적인 내용 이런 게 주로 됩니다. 그럼 먼저 송시풍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송시풍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저는 송풍, 당풍, 저는 죽풍입니다. 술하고 늘 관계돼 있어요. 인이주유. 사람이 술에 이끌리면 욕동호중. 욕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불청주기. 술주정뱅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지지방궁. 모름지기. 자신을 돌이켜보아 그칠 바를 알아야 하리. 이런 시입니다. 이런 게 바로 송풍입니다. 즉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술을 많이 마시면 주정뱅이 소리 들으니까 이제 자신을 돌이켜봐서 좀 그칠 바, 술을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당풍으로 약간 당풍이 되지만 좋은 시가 됩니다. 역시 당풍으로 진입하는 시를 하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건데, 자. 해활 종어약. 바다 끝없이 넓으니 물고기 마음껏 뛰놀고, 천공 임조비. 하늘 떵떵 비었으니 새 멋대로 날아간다. 물각 구기생. 사물들 모두 각자 즐거이 삶을 구가하니 겁에 감생의라. 자늘듬에 생에 의해 새삼 느꺼워하노라. 새는 날아가는 걸 즐기고 물고기는 물속으로 삼기는 걸 즐기고 나는 사람이니까 술을 즐긴다. 각자 즐기는 게 틀리죠. 이게 다 삶의 즐거움이죠. 이런 걸 노래한 거니까 역시 송풍에 가깝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이 좀 들어갔으니까 당풍으로 조금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유와 가장 가까운 당풍에 가까운 이달의 시 중에서 여기 실리지 않은 아주 짤막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열위석. 천성. 샘물은 아슬한 저 바위에서 오열하고, 일색 냉청송. 태양빛은 푸른 솔에 차가웠다. 자, 이 짤막한 시지만은 벌써 여기 여러 가지
그 당시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청정한 경치를 묘사하면서 네, 그 속에 시간의 흐름. 햇빛이 차가웠다는 것은 무슨 시간의 흐름이 지나간 거죠. 네. 시간의 흐름을 함께 담아냈고 또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차갑다는 촉각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가 네, 복합적으로 어울렸으며 네. 그 다음에 시중유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시중유성, 시 속에 소리가 있다는 그 당시풍을 잘 나타내고 있죠. 짤막한 구절에. 네. 이게 바로 이달의 특징이고 이달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양화, 여기 동양화가도 계시지만 동양화의 특징 중에 네, 홍운탁월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기법이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경에 보면은 네, 의금상경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현이는 비단 옷을 입으면은 비단 옷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얇은 겉옷을 입어서 그 화려함을 감춘다는 거죠. 또 성인은 피갈해옥이라 이건 노자에 나오죠. 누더기 속에 옥을 품고 있다. 그 옥, 비단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근히 감춥니다. 그런데 소인들은 어떠냐? 비단 옷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놔뒀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얇은 겉옷을 입은 이 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드러나죠. 네. 은은히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동양의 상경문화라는 것입니다. 네. 즉,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근히 드러내는 것. 네. 서서히. 이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청나라 초기에 정판섭의 난득호도라는 구절인데 사람이 총명하는 거 어리석기도 있고 총명할 수도 있는데 총명하면서 어리숙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걸 난득, 얻기 어렵다. 호도, 총명하면서 어리숙한 것. 이걸 호도라 하죠. 이게 가장 어렵다고. 자, 이게 동양화 기법에서는 홍운탁월이라는 기법입니다. 즉, 동양화 그릴 때 맞나요? 홍운탁월. 이 달을 그릴 때 달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구름, 홍운, 구름을 갖다 이 또렷하게 이렇게 그려줌으로써 네, 은근히 달은 은근히 나타내는 거죠. 네. 이게 아까 의금상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드러내지 않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그건 하수입니다. 네. 간접적으로 비유법으로 은은히 드러내야죠. 네. 이달리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저도 이제 바둑을 좋아하지만, 네, 바둑 작년 올해 가서 상을 탔습니다. 네. 근데 바둑을 고수가 될수록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공격. 어떻게 했느냐? 성동격서 전법을 쓰죠. 성동격서. 서쪽을 격파하고 싶으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는 기법.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하고 싶으면 이쪽은 전혀 손다도 안 가. 저쪽에서 그냥 찝쩍찝쩍거리지. 그렇지만 목적은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이게 성동격서. 또한 어느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내려면 직접 주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집 개를 걷어차립니다. 깨! 하면 주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홍운탁월 기법입니다. 네. 직접 달을 그리지 않고 주변의 구름을 그림으로써 달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기법. 이게 시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달이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직접 그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자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직접 얘기하면 그 묘미가 없어져요. 네. 아바타의 나비족은 사랑을 고백할 때 러브란 말을 안 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I see you. 나는 내가 보여. 여러분들도 처음에 우리 아고라 원주민의 처음에 안 보였는데 이젠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사랑이 싹튼 거죠,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I see you.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또 사랑을 더 진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동양화의 홍운탁월 그 기법이 시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기법으로 네, 평하는데 바로 자, 그러면 이달의 작품을 한번 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네, 네 책에 자.
불이람 인운 스님에게 하는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람 인운 스님한테 이달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인운 스님 이름에 운자가 있죠. 그래서 구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놀린 겁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놀린 건데 그 수준이 워낙 높아서 네, 이달의 대표작이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이람 인운 스님에게 사제 백운 중 절집이 흰 구름 속에 있기에 네. 흰 구름 속에 있는데 절이 거기 흰 구름 속에 있는데 스님 이름도 인운이야. 네. 구름. 그죠? 네. 백운 승불수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를 않네. 네. 객내 문시계 객이 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바깥 손님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열으니 네. 자 비로소 문을 연다는 네, 이 시자가 나오죠. 비로소 문을 엽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손님이 오기 전에는 들어앉아서 계속 정진하는 거죠. 네. 좌선할 수도 있고 독경할 수도 있고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불경을 읽을 수도 있고 자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을 여니 만학 네. 온갖 골짜기니까 온 산에 송화꽃이 이미 늙었다 새였다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들어앉아서 계속 정진한 인운스님. 자,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쓴 시지만은 그 인운스님이 그만큼 정진했다는 것도 나타내주고. 네. 자, 그리고 절과 구름의 그 조화. 네. 절과 구름의 그 고고한 이미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죠. 또 순간과 영혼의 그 순간과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미.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긴 연속이 아니라 순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순간으로 간직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송화꽃이 이미 새었네.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네. 짤막한 이 절구 속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담아내는 이달의 기법이 여기 잘 드러나는 시기 때문에 이 시를 이달의 대표작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시, 네. 오동꽃은 밤한기에 떨어지고, 네. 오동꽃, 동화야연낙. 네. 오동꽃이 밤한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 해수. 요거는 바다나무는 이걸 해당화라고 배워놓고 해죠. 해당화는 추는 공, 봄구름에 사라졌네. 그 뒤에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네 그냥 풀밭에서 뭐 한 잔술로 이별했는데 서울 가서 또 만나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첫째 주와 둘째 주 기승 요 구절이 천고의 명편으로 꼽혀서 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이달의 그 실력을 알려주고 있는 네 대표작입니다. 네. 특히 락과 공 네 떨어지고 사라지고 이 절묘한 조화죠. 네. 오동나무는 밤한기에 사라지고 또 이 해당화는 봄구름에 가려서 사라져버리고 네. 그게 아주 천고의 명창으로 절창으로 아주 네,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 뒤에 전과 결과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네. 박조요 대추 훑는 노래 거기 나왔나요? 네. 인가 소와 레박조 네. 이웃집 꼬마란 놈 대추 훑으러 왔는데 이제 서리하러 온 겁니다. 꼬마가 네. 농 출문 구소와 늙은이가 문을 나서서 이 꼬마 놈을 쫓아간다. 네. 자 꼬마와 노인의 추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네. 대추 훑으러 작게 갖고 털러 왔다가 네. 노인한테 걸려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네. 노인이 어떻게 아무래도 늦겠죠. 꼬마는 네. 근데 꼬마가 도망가다가 획 떨어지면서 놀립니다. 네. 자, 소와 환양, 소와 어린애가 도망가다가 획 떨어져서 노옹도, 노옹에게 하는 말, 이 길도자는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옹에게 하는 말, 획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했냐? 불급 명년 조숙시.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걸요 메롱 이런 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네. 내년 대추 익을 때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걸요 메롱 이렇게 여기 네. 이런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놈아 새끼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 그 꼬마와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은 이 시를 잘 이해했고 그래서 이 시를 이달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학적인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달의 작품은 지금 보았듯이 그야말로 가만히 있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의 경지에서 노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예술의 경지에서 노리는 것, 이것도 공자께서 가장 높은 경지로 추앙한 거죠. 유어예, 예술의 경지에서 논해라.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 주역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예술가가 시인이 시를 막 짓게 되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이다가 사물들은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도 행위도 없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시인의 감성과 통하자 드디어 천고의 비밀을 모두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비천하지 지신이면 천하에 지극히 신령하신 분이 아니고서야 기습 능여 어차리요 어찌 감히 이런 작품을 써내실 수가 있으리요. 바로 그거죠. 네. 그 사물과 시인과의 그 소통, 네. 감성이 톡 통하죠. 이 감성, 정서 이게 바로 서정시요 또한 당나라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이 있어야죠. 감정이. 네. 사물들에도 내 감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감정이입을 해야죠. 네. 그래서 감정이입된 사물들은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 해서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중요한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달. 그래서 3당 시인 중에서도 아주 에이스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홍은탁월법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네. 즉 달을 그릴 때 달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구름을 그려서 달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네, 주위의 사람들을 잘 되도록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네,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홍은탁월법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길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